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을 합니다. 어, 이 수업은 노무사하고 세무사, 변호사, 공무원 등등 행정법 과목이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먼저 시작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4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4회 진행을 할 거고, 저녁 6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뭔지 모르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만 객관식 시험을 보고, 노무사는 행정소송법에 이어서 행정심판법까지죠. 주관식 시험입니다.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기본 이론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시험 강의를 전부 해본 저의 결론은 그랬었고요. 행정심판법까지 끝난 다음에는 변호사 시험이나 아니면은 5급 공채 등을 위해서 7급 공무원 시험도 있죠. 9급도 있고요. 위에서 국가배상법, 손실보상법, 행정법 서설, 행정작용법 등까지 계속 이어지긴 할 겁니다.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행정소송법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첫날이니까 인사들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헤라님 오셨고요. 고정훈 학생 왔습니다. 짜놀은 누구예요? 네, 그리고 짜놀님 오셨습니다. 짜놀님 학생인가요? 네. 내사랑님 오셨고, 네, 이지은 학생이구나. 이지은 학생. 강지영이구나. 강지영 학생 왔습니다. 박민우 학생 왔고요. 한예지 학생, 이경주 학생 왔습니다. 이경미 학생도 왔네요. 네, 김영환 학생 모셨습니다. 권성빈 학생. 왜 이순환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지? 그렇구나. 네. 네, 정동섭님 오셨습니다. 네.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수업은 필기노트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론서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는 필기노트 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잡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이 잘 만들어져야지 내용물도 잘 늘 수가 있습니다. 네, 필기노트 밑에 보시면요, 화면의 밑에 판서장, 필기부담체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판서장 하고 암기장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암기장은 네, 암기장은 세무사는 행정소송법만 하죠. 세무사 교재고, 판서장은 세무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에 해당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서장하고 암기장하고요. 내용 차이는 없습니다. 또 완전히 똑같고, 페이지도 똑같아요. 똑같고, 다만 판서장은 행정쟁송법까지의 필기노트고요. 그래서 암기장 세무사 교재, 행정소송법 끝나는 부분 뒷부분에 이어서 행정심판법이 추가됩니다. 판서장에는 행정심판법이 추가가 됩니다. 어느 교재 가지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신홍님 오셨습니다. 네, 요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화면이 특별히 오리엔테이션 없습니다. 모든 시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은 특별히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필요하면 시험마다 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움직인 화면 보이시죠? 요게 이제 필기노트고요. 제가 편집을 직접 해서 그래서 원고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고를 가지고 화면에 띄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행정법의 기초예요. 행정법의 기초.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으셔도 돼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녹화 방송을 보실 것 같긴 한데, 네,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실전연습 행정소송법 그 기본서, 교과서 앞부분에 행정법의 기초가 있습니다만은 뭐 노무사 쪽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 기초 입문 그 핸드북이 있긴 있어요. 핸드북이. 뭐 근데 뭐 있으셔도 좋고 없으셔도 좋고 화면에 띄워놓고 하니까 교재 없이도 필기 노트만 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행정법의 기초 내용 여기서 앞부분 조금 보고 그리고 필기 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신성원 학생 왔습니다. 이게 다 일로 오고 그래. 네. 시작. 법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시간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시간 행정법의 기초. 법이란 무엇인가? 네.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생각이 좀 나시죠? 네,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범. 우리가 법이라고 하게 되면 법은 법규를 말합니다. 법규. 네, 법규를 그냥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규는 법규범이에요. 법규범. 그러면 법규법은 뭘 말하냐면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알려면은 우선 규범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법으로서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규범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법이 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법은 법규를 말하는 것이다. 법규는 법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규범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규범입니다. 뭐 순환 오류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규범이라는 자는 법규자에다가 법범자를 써요. 그게 규범이에요. 규범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사회규범이 바로 규범이거든요. 사회규범. 그래서 먼저 비교를 할 때 위에는 이제 자연법칙이라는 거하고 사회규범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이게 규범이죠. 사회규범. 비교를 해보면은 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지구는 태양을 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죠. 원래 그런 것을 그냥 발견한 것이다.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불변의 법칙을 말한다. 그렇다면은 사회규범은 뭘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사회규범인데요. 사회규범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의 일종인 법도 역시 시대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게 되겠죠. 계속 바뀝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법이 바뀌고 있어요. 인간이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원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라마다 다 다르다. 이런 거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행위기준입니다. 행위기준. 네, 이수진 학생 안녕하세요. 행위기준. 우리한테 그 사회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기준을 정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면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규범은 행위 기준이자 판단 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행동하라? 그리고 그러면 그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었다 아니었다를 판단을 하는 기준이 바로 사회규범이 됩니다. 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 사회규범 그림은 그렇고요. 사회규범에는 도덕규범이라는 것도 있고 관습규범이라는 것도 있고 종교규범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법규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유치원생 가르치는 것 같이 얘기하죠.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노무사 이순환 수업은 정말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복잡한데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얘기하죠. 뭐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험 다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도덕규범. 설날에 어른들에게 세배를 해야 된다. 다음에 뭔 소리? 도덕규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 딴소리 하고 있네요. 관습규범. 뭐 명절에 가서 뭐 설날에 세배하고 인사드리고 그렇죠.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주일날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거의 못 가죠. 그렇고요.
네, 일요일날도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원래는 그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종교규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욕은 먹겠죠. 근데 처벌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설날에 가서 세배 안 드리고, 뭐 내가 고3이야. 그냥 시험 공부한다고. 명절인데 큰 댁에 안 갔어. 저희 집은 큰 집입니다. 안 갔다. 뭐 혼은 나겠지. 그렇다고 무슨 어떤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법규범과의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법규범이라는 것은 그러한 행위 기준을 정하는 사회 규범들 중에서 강제력이 있는 행위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강제력이 있다. 만약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행동하도록 어떤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음주운전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음주운전을 하면은 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정지가 될 수도 있고 면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되고 면허가 취소되고,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제재 처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벌금은 형사처벌 내용이죠.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명이 있는 그 처벌의 이름이 있는 벌에 해당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형사제재처분이라고 그래요. 행정제재처분, 형사제재처분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강제력이 있는 행위 기준을 정하는 게 바로 법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규범, 관습규범, 종교규범 등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재판 적용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도 해요. 그런 걸 우리가 재판규범이라고 하거든요. 재판이라는 건 뭘 말하죠? 재판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죠. 법에 따라 재판을 하니까 법은 그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계속 하는 얘기하고 밑에서 하는 얘기가 같아요. 어떤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판단의 기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강제력이 있는 거, 이게 바로 법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뭐 교수님 기본서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어렵게 써 있어요. 법원이란 막 이러면서 이 법원은 집 원자를 쓰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말하는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법원에서 원자는 집 원자가 아니라 근원 원자를 씁니다. 근원 원자를 써서 과연 법이 무엇일까? 이런 게 바로 법원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뭐 그림에 보면 법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법을 잡아보자. 아이고 법을 어떻게 잡니? 하하 법은 그렇게 손으로 잡거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법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껴서 오감을 통해서 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법은 기성 어떤 제품이 아닙니다. 법은 성문법이라는 거하고 불문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성문법, 불문법. 뭐 간단한 얘기죠. 문자로 되어 있다, 문자로 되어 있지 않다. 그게 바로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입니다. 이런 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존재 형식을 법원이라고 한다. 법의 인식 근거, 법의 언어는 뭐 이렇게 만들기 잘 와닿지 않죠. 성문법, 문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문서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게 바로 성문법이죠. 보고,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불문법은 문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성문법이 없고 불문법으로서 관습법 및 판례법조차 없는 영역에 적용되는 게 바로 조리법이에요. 조리법.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성문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는 불문법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는 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성문법 국가, 불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불문법 국가,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가 먼저 적용되죠? 성문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륙법계의 개통, 법계통에서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는데 뒤에서 간단히 나옵니다. 우리는 성문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 성문법이 없는 영역에 있어서 불문법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 불문법에는 우선 관습법이나 판례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관습법이라는 것은 사실인 관습이 아닌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관습, 반복된 관행이 있는데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회 구성원들이 과연 그것을 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법원에서 하게 될 테고요. 판례법이라는 것은 판례가 그 다음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기준, 재판 규범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법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문법에 판례법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관습법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성문법이 모든 영역에 다 제정이 되어 있을 수는 없겠죠. 성문법이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문법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럼 불문법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관습법이라는 게 정말 두루두루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를 법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재판을 하려고 하게 되면 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없는 영역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판단을 해줍니까?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법이 없는 영역이, 성문법도 없고 불문법도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법원이 여긴 법이 없어서 재판을 할 수가 없네요 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인정하는 게 바로 불문법 중에 조리법이라는 게 돼요. 조리법.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은 진짜 부조리하다. 이 회사는 너무 부조리가 심해. 뭐 이런 얘기들. 그 부조리하다라는 게 바로 이 조리법을 말하는 겁니다. 저 행동은 조리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다. 조리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부조리하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조리법을 뜻하는 것이다 이거야. 조리법이란 건 뭐냐? 조리법이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그렇죠? 조리법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똑같은 일이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으면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상대방한테 어떤 말이나 행동, 언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 이런 거죠. 전혀 관계없는 문제를 결부시켜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 그것이 정의로운 내용이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신의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니? 부정한 동기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건 아니겠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바로 조리법이에요. 행정법에서는 그 조리법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고 있나요? 법이라는 거는요, 여러 개의 사회 규범들, 행위 기준을 제시한 사회 규범들 중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강제력이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을 법규범이라고 하는데, 그 법규범에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문자로 안 되어 있는 게 있다.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다. 우리는 성문법을 먼저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없는 영역에서는 불문법을 적용하게 된다. 성문법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먼저 거꾸로 불문법부터 봤는데 불문법의 종류는 총 3개가 있더라. 관습법과 판례법과 조리법이라는 게 있다. 가장 최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로 조리법이다. 그냥 이건 일반인의 상식이다. 그것도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 규범으로, 재판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판례를 법으로 보지 않는다. 이 조리라는 건 일반 원칙을 말하는 건데 행정법 영역에서는 그것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성문법. 성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예, 성문법, 국제법규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법은 영어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어려워요. 어렵고 우리한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죠. 수험행정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험에 그래도 적합하게 그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랑 친한 선배가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도저히 못 읽겠어요. 네,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네, 잘 모르고요. 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국내법이죠. 국내법만 가지고 봐도 수천 개의 법이 있고 그 법을 다 배운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국내법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국내법을 기준으로 보시면 네, 최진수님 오셨습니다. 네, 혜라님 놀라셨습니다. 네, 논란 표현일 겁니다. 저 새끼도 모르는 게 있네.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성문법에는 가장 어느 나라든 최고법을 뭐라고 불러요? 헌법이라고 하죠. 헌법. 네, 헌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네,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개정된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너무 오래됐죠. 3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개헌 논의가 이제 불이 붙을 겁니다. 현재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사회는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변해가고 있는데 헌법이 그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옛날 거여서 바꿀 때가 됐습니다.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 바꾸는데 우리는 30년이 넘었단 말이죠.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그냥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명령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명령규칙. 명령규칙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이제 과거에 절대군주가 있던 시절에 왕은 어때요? 자기가 법을 만들고 그리고 지가 만든 법을 지가 집행하고 그리고 지가 만든 법을 가지고 지가 재판을 합니다. 이처럼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이 모두 하나로 모여 있었는데요. 인치주의 시대라고 하죠. 인치주의 시대. 인치주의. 사람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네, 시민혁명을 거치고 하면서 권력이 이렇게 분립이 돼요. 나누어지죠. 나눠지면서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이 나눠지게 되고 이제부터는 의회가 만든 입법권을 가진 건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만드는 쪽이 따로 있고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쪽이 따로 있고 행정부, 그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쪽이 따로 있고 사법부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걸 기계적으로 나누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협력을 하게 됩니다. 권력은 분립이 되었다가 다시 일부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뭐 우리나라 의회, 국회 역시도요. 입법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작용이나 사법작용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행정부도 행정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도 일부 합니다. 그것은 법원도 마찬가지겠죠. 사법부도 재판작용만 법 적용하는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입법작용이나 또는 행정작용으로서 법제정, 법집행의 작용도 일부 하게 됩니다. 이런 걸 권력 융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행정부도 뭘 한다고요? 입법작용을 한다고요. 법을 만든다. 법 제정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수장은 누구냐? 대통령이죠. 대통령. 대통령도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하고요. 학문상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뭐 실무상으로는 시행령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법을 만들 때가 있고 각부 장관들도 이렇게 법을 만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총리령과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대통령령, 시행령은 우리 헌법 제7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리령과 부령과 같은 시행규칙은 우리 헌법 95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있죠. 지방자치제도가 뭐 모든 나라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이즈가 좀 큰 놈이 있고 사이즈가 좀 작은 놈이 있어요. 사이즈 큰 친구가 바로 광역지자체가 되는 것이고, 좀 작은 친구들이 바로 기초지자체가 되죠. 서울로 치게 되면 서울특별시가 광역지자체죠. 그리고 동작구, 관악구, 성북구 이런 것들이 바로 기초지자체가 돼요. 걔네들도 법을 만들거든요. 걔네들이 만드는 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례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규칙. 여러분들 지방의원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만드는 자치법규를, 자치단체가 만드는 걸 자치법규라고 하거든. 그 자치법규에는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집행기관으로서 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하나지만 이 집행기관은 자치단체장만 있는 게 아니죠. 서울시를 생각해 봐도요, 서울시장이 있는가 하면 서울시 교육감도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교육감도 집행기관이에요. 교육사무라고 하죠.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가 이제 정식 명칭인데, 교육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은 교육감이 돼요. 그러면 교육감도 뭘 만들 수 있겠는데, 교육감이 만드는 건 교육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굳이 우리가 이름을 교육규칙이라고 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치단체가 만드는 건 자치법규고, 그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포함되고, 그 규칙에는 교육감이 만드는 교육규칙도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만드는 게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길 거야. 헌법이나 법률에는 괄호가 따로 없는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얘네들은 괄호에 명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자치법규들, 조례 규칙이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 이것들 보니까 또 괄호에 규칙이라는 이름이 또 달려 있어요. 이건 뭘까? 앞에서 성문법은 앞에 보면 헌법, 법률, 명령규칙이라는 게 있다고 했거든요. 이 명령규칙이라는 거는 헌법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헌법에 사용하는 표현인데,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도 행정부잖아요. 그래서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입법의 산물을 우리 헌법은 명령규칙이라고 부르는데,